기상위성과 일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규모의 기상현상들은 너무나도 규모가 작고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을 통해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박은 눈 결정 주위에 찬 물방울이 얼어붙어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입니다. 자, 이것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름 내부에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강이 반복될수록 우박의 그 크기는 커지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우박이 커지기 위해서는 대기의 상태가 불안정해야 하고 그와 관련된 구름은 정란운 등이 있겠습니다. 한겨울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적어 정란운 발생이 드뭅니다. 반대로 한여름에는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우박이 떨어지는 도중에 녹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발달한다 라는 것은 상층과 하층 대기의 온도차가 큰 봄과 가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날짜로 따지자면 5월이나 10월 정도에 우박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박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박의 핵, 얼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름을 뚫고 내려오면서 서서히 성장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다시 지면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면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상승 기류를 받아 다시 구름의 상층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거워지면 다시 내려와지겠죠? 그리고 상승 기류를 받으면 또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얼음 핵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마침내 상승 기류도 이겨낼 듯한 그런 무게가 돼서 하강 기류에 의해서 이렇게 지면으로 얼음 덩어리들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우박이 되겠습니다. 자, 우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관행각 물방울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란운이라는 것은 하층에서 상층까지 높게 발달된 구름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 온도는 내려가지요. 지난 시간에 적외 영상에서 정란운일수록 그 색깔이 밝게 나타난다 라는 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상층부를 보는데 상층부의 높이가 높아 온도가 낮기 때문이었었죠. 정란운은 크게 세 가지 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층, 중층, 상층입니다. 하층 같은 경우는 지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0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구름 안에 물방울만 존재합니다. 물방울을 한자어로 수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층부는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얼음만 존재합니다. 역시 빙정만 존재한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때 온도는 영하 40도 이하까지 내려가지요.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은 온도가 0도에서 영하 40도 사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라면 0도보다 낮기 때문에 모두 얼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구름 입자는 물방울로도 존재하고 얼음으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0도 이하에서 물방울로 존재할까요? 얼음이라는 것은 물방울이 서로 결정을 이루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육각형의 결정을 얘기했었죠? 이처럼 결정을 만들기 위한 물방울 사이에 간격이 필요한데요. 만약 영하의 온도에서도 물방울 사이 간격이 매우 넓거나 또는 안정된 상태라면 이것이 얼음 결정을 이루지 못하고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영하의 온도에서도 물방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을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합니다. 관행각 물방울은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대단히 빠르게 얼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빙정이 내려오다가 빙정을 만나게 되면 부딪혀서 깨집니다. 그러면 성장하기 어렵겠죠. 반면에 빙정이 관행각 물방울을 만나게 되면 물방울을 흡수하고 물방울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급속히 업니다. 그러면 빙정, 얼음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서 빙정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빙정이 내려오면서 얼음이 아니라 관행각 물방울을 만나서 그 크기가 커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그 정란운의 상층부 빙정만 있습니다. 하층부는 물방울만 존재하죠. 그리고 이 사이에는 빙정과 얼음이죠.
관행각 물방울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리고 얼음 알갱이가 이렇게 하강하면서 관행각 물방울을 만나 점점 성장하고 상승과 하강 운동을 반복하다가 이렇게 지표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박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죠? 상승 기류가 강해서 상승과 하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수록 그 우박의 크기는 커진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빙정이 아니라 관행각 물방울을 만나 성장한다 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눈 결정 주위에 찬 물방울이 얼어붙어 땅으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를 우박이라고 합니다. 우박은 그 씨앗인 빙정, 얼음 조각이 성장하여 만들어집니다. 수직으로 발달한 정난우는 구름 내부에서도 온도가 다른데 상층부로 갈수록 그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구름 내부의 물은 지표 부근에 0도보다 높은 온도가 높은 지역은 물방울로, 그리고 영하 40도보다 온도가 낮은 상층부에서는 얼음으로만 존재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물은 0도 이하에서 얼음이 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밀도가 낮아 물 분자끼리 결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하의 물방울을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하 40도에서 0도 사이 구간에서는 얼음과 관행각 물방울이 공존하게 됩니다. 얼음이 얼음으로만 부딪히면 깨질 수밖에 없지요. 얼음이 물방울을 흡수하며 얼리고 크기가 점점 늘어나 지표로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 기류를 만나 위로 올라가며 관행각 물방울을 만나는 과정을 반복하며 빙정은 성장하게 됩니다. 마침내 상승 기류를 이겨낼 정도로 무거워지면 지표로 떨어지게 되지요. 우박은 지표와 상층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봄과 가을에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에는 우박이 내려오다 중간에 녹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름철 날씨가 대단히 더울 때 오후 6시 정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정난운이 발달, 성장하게 되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뇌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썬더스톰이라고 하지요. 자, 뇌우가 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여름철 강한 일사에 의해 지표가 가열되어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온대저기압이나 태풍 등에 의해서 역시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한 정난운이 만들어질 때 발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랭전선에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서 정난운이 만들어질 때 뇌우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정난운이 만들어진다, 대기가 불안정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우의 크기는 수평 방향으로는 수십 킬로미터 정도이며 연직 방향, 그러니까 중력에 가까운 그 중력 방향으로 말하자면 대륙권 계면까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뇌우는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며 성장과 소멸을 거듭하게 됩니다. 먼저 지면의 일사, 따뜻한 공기의 상승에 의해서 정난운이 발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를 저군 단계라고 합니다. 저군 단계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안에 빗방울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으며 상승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비나 번개, 천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구름 안에서 물방울들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상승 기류를 이겨낼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지면으로 물방울들이 내려오게 되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가 내리게 되면 지면은 식습니다. 그래서 지면 주변에 하강 기류가 발달하죠. 하지만 지면과 멀리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름 안에서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성숙 단계라고 하는데요. 성숙 단계에서는 비가 한꺼번에 뭉쳤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리는 양도 많고 거기에서 내리는 이벤트, 천둥이나 번개나 우박이나 또는 전선이나 이런 것들의 이벤트가 모두 몰려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정난운의 크기와 규모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면은 충분히 식었기 때문에 상승 기류 역시 약해지죠. 그러면 하강 기류가 우세하며 빗줄기의 양이 줄어드는 단계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을 소멸 단계라고 합니다. 소멸 단계에서는
하강 기류만 전체적으로 나타나며 구름은 성장하지 못하고 점점점 증발하면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보통 단세포 내후일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구름 덩어리일 경우 적은 단계에서 소멸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싹 내렸다 저녁이 되면 다시 개는 그러한 날씨들의 반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읽어보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단계에서는 지표면 가열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승하며 적운을 형성합니다. 수증기의 응결에 따른 응결열을 방출하며 상승기류가 강화되지요. 아까 말했듯이 강수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해도 무방하지요. 성숙 단계에서는 구름이 대륙권 계면까지 성장합니다. 커진 빗방울이 중력에 의해 하강하며 주변 공기를 끌어들이지요. 그래서 하강기류와 상승기류가 공존하며 경계면에 돌풍전선이라고 하는 전선, 거스트 프런트를 발생시킵니다.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 강한 돌풍 등 모든 이벤트를 수반하는 단계가 성숙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 단계는 하강기류가 지속되었을 때 구름 아래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이 감소되고 지표가 냉각될 때 나타납니다. 이때 상승기류는 약화되고 하강기류는 우세하며 구름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뇌우의 3단계, 적운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이며 각각 나타나는 기류를 화살표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뇌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화살표만 가지고 이 뇌우가 어떤 단계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가령 천둥 번개가 나타나며 우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전선이 발달하기도 하는 단계가 어디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모두 있는 성숙 단계의 구름을 찾으셔야 됩니다. 교재 2번입니다. 정란우는 불안정한 대기 상태에서 나타나며 많은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박뿐만 아니라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발달한 정란우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기상현상을 뇌우라고 합니다. 뇌우는 지표의 가열로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 발생하므로 여름철에 주로 나타납니다. 뇌우는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적운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입니다. 적운 단계에서는 지표 가열로 공기가 상승하며 적운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상승기류만 존재하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구름 내에서 성장한 물방울은 중력에 의해 하강하며 주변 공기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하강기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성숙 단계라고 합니다. 성숙 단계에서는 하강기류와 상승기류가 같이 나타나며 하강기류 지역에서만 비가 내립니다. 강수와 함께 천둥, 번개, 우박, 돌풍, 전선 등 여러 기상현상을 동반하는 단계입니다. 강수에 의해 지표가 냉각되면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이 감소하고 하강기류가 우세해집니다. 빗방울은 약해지고 구름의 크기도 줄어듭니다. 이를 소멸 단계라고 합니다. 뇌우의 발생과 소멸까지는 약 2시간 정도가 걸리며 상승기류가 강한 지역에서는 생성과 소멸이 함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국지적으로 일정한 양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호우라고 합니다. 이때 국지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로컬인데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만 비가 한 번에 꽝 하고 내리는 것을 말하죠.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형성된 정난운이 한 곳에서 머물 때 발생합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또는 하루에 80mm 이상 또는 연 강수량의 10% 이상 비가 하루 종일 내릴 때를 호우라고 합니다. 호우의 조건 3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은 경기도 지방에 서울 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위성사진입니다. 낮에 찍은 사진인데요. 낮에 찍었다. 그리고 색깔이 하얗게 나왔다라는 것은 구름이 대단히 두꺼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두꺼웠다는 것은 비도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다시피 거의 차가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린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2010년이니까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침수된 차가 굉장히 중고에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는 현상을 폭설이라고 합니다. 시간당 1에서 3cm 또는 하루 동안 5에서 20cm 이상 내리는 것을 폭설이라고 하죠. 그때그때 기상 상황에 따라서 발령을 하기도 합니다. 도시의 교통에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산간 마을이 고립되기도 하며 비닐하우스, 축사, 가옥 등이 눈에 의해서 붕괴되기도 합니다. 지붕이 말이죠. 우리나라 서해안 지방이나 영동 지방에 폭설에 의한 피해가 많습니다. 서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그 과정을 통해서 폭설이 내립니다. 그리고 영동 지방은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도 있겠습니다만 높새바람과 같이 저기압 기류가 흘러 들어오면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통행이 드문 길에 염화가심과 모래를 살포하는 등 폭설의 위험을, 그리고 눈이 왔을 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위에는 눈이 쌓이지 않게끔 지속적인 제설 작업 또한 필요하지요. 겨울철에는 비닐하우스 등의 받침대를 보강해서 웬만한 눈에 쓰러지지 않고 붕괴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대저기압이나 대륙고기압의 확장, 산악의 영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굳이 시험으로 내겠다면 대륙고기압의 확장을 출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림과 설명을 통해서 찬기단, 특히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확장되어 오면서 우리나라에 폭설을 발생시키는 원리, 과정을 꼭 습득하시고 숙지하시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파입니다.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되어 겨울에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다음날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 기온이 평년과 비교했을 때 3도 이상 낮았을 때, 이때 한파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났을 때 전선이 생긴다라고 했었죠? 서로 다른 건조한 공기가 만났을 땐 전선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사례에서 이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로키 산맥이 이렇게 수직으로 뻗어 있습니다. 바로 후한대폭합판 해양판이 이렇게 북아메리칸판 아래로 섭입해 가며 만들어낸 습곡 산맥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자, 멕시코만에서부터 들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부터 남하하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있죠. 이것이 미국 대륙 중남부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온도 차이가 크고 공기덩어리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대단히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 바로 미국 중부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여기 표시한 지역, 바로 여기가 캔자스라고 하는 그런 주입니다. 캔자스 그 지방을 배경으로 한 유명한 그 소설이 있죠. 바로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캔자스주에 살고 있던 도로시가 토네이도에 엮여서 여러가지 모험을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크게 꽝 하고 만나서 회오리 바람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현상, 바로 이것을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 용오름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울릉도 지방에도 발생하고 또는 최근에 그 경기도 일산 지역에도 발생했었습니다. 마치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진은 토네이도가 발생했을 때 찍은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듯이 깔때기 모양의 구름, 그리고 강한 회오리 바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휘말리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최대한 빨리 도망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 중 장기간 떠다니는 먼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조그만한 아이들을 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많이 드러난 개념인데요. 이것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또는 취사 활동을 할 때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보다는 대도시에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가지죠. 미세하기 때문에 낙하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 먼지들이 쌓여서 도시에 먼지 지붕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많이 들이마셨다, 그러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미세먼지의 크기에 따라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PM10,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PM2.5라고 부르죠.
PM2.5는 초미세먼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자, 이것의 문제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 먼지나 그 여러 가지 노출, 그 안 좋은 것들이 코털이나 기관지에 있는 점막 등으로 걸러지게 되는데 초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도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좋지 않겠죠? 자, 그래서 먼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사는 중국 내륙 사막이나 몽골 부근의 건조 지역에서 발생한 모래나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현상입니다. 주로 봄철에 양쯔간 기단의 영향을 받지요. 자, 편서풍이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먼지와 여러 가지 모래를 뿌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호흡기 질환이 일어나고 항공교통 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정밀한 기계에 먼지가 들어가다 보니 여기에 따른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발원지, 그러니까 중국 지방이 상승기류, 저기압일 때, 그리고 피해지, 우리나라가 하강기류, 고기압일 때 가장 많은 피해, 가장 많은 황사먼지의 농도를 가지게 됩니다. 황사는 태양 복사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대기를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것이 바다나 강으로 떨어졌을 때 산성비나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해양 플랑크톤의 무기염류를 제공한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사실 나쁜 점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중국 동부 공업지대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황사뿐만 아니라 중금속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로 오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황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원지, 고비 사막이나 내몽골 고원, 황토 고원, 이런 데 중국의 지역 모두 우리나라 서쪽에 있죠.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정이 안 좋아지고 누렇게 뜨게 되고 공기에서는 먼지 냄새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한랭전선을 타고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한랭전선이 존재하고 요 뒤에는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딱 오게 되면 바로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도별 황사 관측 일수를 보게 되면 조금씩 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몽골 지역의 사막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월별로 보게 되면 여름철,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 모든 날짜에서 황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3, 4, 5월 봄철에 양쯔간 기단 영향을 받을 때 훨씬 관측 일수가 늘어나게 되지요. 자, 교재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중국 내륙의 사막이나 건조 지역의 모래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현상을 가리켜 황사라고 합니다. 황사는 주로 봄철에 발생하며 양쯔간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황사는 발원지가 상승기류, 저기압이고 우리나라가 하강기류, 고기압일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황사 입자의 크기는 1마이크로미터에서 30마이크로미터 사이의 크기를 가지며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 PM10,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 PM2.5라고 합니다. 황사는 호흡기 질환, 항공교통장애, 정밀기기의 피해, 이런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태양 복사열을 흡수하여 대기를 냉각시키고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며 해양 플랑크톤의 무기염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악기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요, 천둥번개가 치니까 이렇게 풍력발전소에 화재가 난 상황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호우가 내렸습니다. 차량이 침수가 되었죠? 특히 저지대 같은 경우 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폭설입니다. 자, 눈이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흘러내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비닐하우스 같은 데에 쌓여서 점점 무거워지다 보면 시설물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오게 되면 빨리빨리 눈을 쓸고 제설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황사입니다. 황사는 이렇게 누런 하늘을 가져오게 되며 이때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면서 마스크 산업이 어느 정도 발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미중유의 전염병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상황이 발생하거나 피해를 입게 되면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문헌 등에 언급이 많겠죠. 뉴스에서도 말이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 태풍이나 산사태, 호우나 폭염 같은 현상들은 주로 6월에서 9월, 그러니까 여름철에 언급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설 같은 경우는 12월, 1월 이런 겨울철에 많은 언급이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다 라는 것은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에서 언급이 많았다 라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어떤 이벤트, 상황, 사건, 돈을 가져온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에 대한 예측을 하는 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기존의 사건들에 대한 추적이었다면 앞으로는 현재 사건을 앞두고 지금까지 데이터를 통한 미래사회 예측이 주된 그 스킬과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의 발원지와 이동 경로에 대한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아이를 찾으라는 말이겠네요. 학생 A부터 보겠습니다. 황사는 발원지에서 고기압이 발달할 때 주로 발생한다. 발원지 저기압일 때 발생하지요. 학생 B. 발원지에서 생성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로 이동할 때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자, 맞습니다. 학생 C. 황사는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아마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뇌우에 대한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뇌우는 지표면의 국지적 가열 등에 의해 발생한 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단계를 거쳐 서서히 강수가 약해지는 소멸 단계에 이른다 라고 했습니다. 학생이 뇌우는 대기가 안정할 때만 발생해. 자, 불안정할 때 발생하죠. 자, A가 문제네요. 자, 기억. 천둥과 번개. 자, 이것은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각종 이벤트는 성숙 단계였었죠. 자, 학생 C. 니은에서는 상승 기류보다 하강 기류가 우세하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악기상에 대한 설명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